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OECD 보건통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 간호인력도 대학에서는 많이 배출하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병원에 가장 자주 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을 나흘 앞두고 우리 대표팀 본진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조치가 2주차에 접어들며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삼부 토건에서 식사와 골프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본 경선이 5주 미뤄지면서 최종 후보는 10월 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고 열대야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과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과 이를 계기로 추진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일본 가는 것은 완전히 무산됐다. 이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의 협의에서 상당한 이해의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밖에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쟁점이 됐던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양국 정부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담긴 정상회담 성과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상황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는데요. 4차 대유행을 맞은 국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일본 공사의 부적절 발언 파문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한 일본 대사관의 소마 총괄 공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성적인 표현을 써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이보시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고 응당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유감을 나타냈지만 소마 공사 경질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며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는 이른바 3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선점을 위한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하던 여야 대선 주자의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30.3%와 25.4%를 기록하며 1, 2위를 지켰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19.3%로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양강에서 3강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주자 모두 공약 경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이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여성 정책 준비에 들어갔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은 국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공개념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 전 대표도 합성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지사와 비슷한 주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예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당내 2위 자리를 노리는 박용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안하며 건설 원가 수준의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 가격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국민의힘 주자들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재개발을 통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을 공언했고 앞서 LTV 80% 확대를 약속한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정책 개발을 고심하는 동안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구체화했습니다.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미래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헌신을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한 정치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여야 주자 모두 주요 정책들을 쏟아낸다면 공약 검증 작업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일을 5주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합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에 경찰 고발까지 거론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 관련기관 임원이 SNS 단체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속해서 비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법 위반이 아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해당 임원을 직위 해제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투명하게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자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사람이 한 일인데 지나치다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부터 살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군필 원팀 포스터로 자신을 비난한 게 누구냐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서 도를 넘으면 참지 않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부분은 품격을 지켜가면서 참아왔는데요. 도를 지나친 비판이 일관된다든가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자 내부에선 이런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네거티브 한 줄, 한 단어, 한 행동에 다 휩쓸려가 버리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마시는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재직 시절에 산부 토건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악의적인 오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입수했다는 조남욱 전 산부토건 회장의 일정표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일정에는 윤 전 총장을 의미한다는 윤검과 윤 전 총장의 장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 회장과의 골프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사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인사들 목록에 윤 전 총장이 등장한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이 시기 산부토건 임원들이 횡령 혐의로 특수부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된 사람은 없었다며 당시 대검 중수과장을 지낸 윤 전 총장과의 연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일정표만으로 악의적인 오명을 씌우려는 보도라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행해 골프 칠 여유도 없었고 20여 년 전부터 조 전 회장을 알고 지냈으며 식사나 골프를 한 적은 있으나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내 접대받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뒤 서울 목동 아파트를 둘째 딸 부부에게 헐값에 빌려줘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전 원장은 매달 월세도 꼬박꼬박 받았고 증빙 자료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두 대선 주자들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금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본인의 수사를 대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은 사정기관의 최고위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야권의 두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의혹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박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두 주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장모와 부인 리스크를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번에는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돼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이런저런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제 한겨레 신문으로부터 본격적인 제기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부인과 장모를 공격하던 곳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과 검증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한데 조남욱 전 회장의 일정표, 달력을 하나 입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일정표에 따르면 이 2011년 4월 2일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요. 예. 그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이 뭐 다른 테니스는 아니겠죠. 골프 운동을 추정할 수 있고요. 최 회장 윤검, 아웃코스 강남 300cc라는 곳이 골프장입니다. 예. 분당 쪽에 있는 골프장이거든요. 2011년 8월 13일 날 만찬 윤검사 황사장이라는 게 있고 2012년 3월 11일 날은 18시 윤석열 검사 대검 별관 4층 이날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 회장은 장모 최 씨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전에 뭐 미시령 최 회장 하는 거 봤을 때는 윤검이 윤석열 지금 전 검찰총장 의미한다면 지금 4월달 2010년 4월달도 골프 회동을 했었고 8월달은 식사까지 한 것들이 지금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포착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로서는 무슨 삼부토건의 임원들이 횡령 혐의로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처벌받은 사람은 또 당시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과연 이런저런 대접을 하거나 가까이 지낸 것이 이런 거에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 문제죠. 결국 그게 이제 대가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담은 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품이고 그게 직무상 대가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줬다면 대가성이 되고 뇌물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골프 받았고 뭐 만찬 받았고 접대 받은 부분은 일단 일정표에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삼부토건 임원들이 수십 명이 특수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 임원들이 전혀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특히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게 이제 대가성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이고요. 또 김건희 씨도 이를 소개해 준 사람도 조 회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밀집성이 큰 게 아닌가라는 게 언론 보도에 지금 주된 요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굳이 조 회장의 다이어리 일정표를 갖다 계속 취재를 해 나간 것은 아마 그런 연관성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고 특히 부인과의 관계도 뭔가 조 회장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은 그 국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을 때 네. 아우 저는 이제 중요한 수사 직책을 맡으면서 골프는 아예 내려놨고요. 골프채도 다 후배들 주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때 대목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 답변 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네. 그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중수에 제가 공감해서도 중수 이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예. 2010년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안 친 것 같다. 뭐 채조차도 남들한테 다 줘버렸으니까라는 얘기인데 역시나 윤 전 총장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2019년도에 청문회 당시에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11년 거는 뭐 공소시효라든지 날짜가 많이 지났지만 2019년 거는 상당한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골프 쳤느냐 안 쳤느냐 안 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골프채를 다 줬기 때문에 안 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골프 친 자체가 없다 그 날짜에. 그리고 만약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다 하더라도 번갈아 가서 내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상당히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문제로 역시 수사를 받는 이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막상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호텔 앞에서 점심과 저녁을 한번 했어요.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 그러고 근데 이제 쟤들은 씨알이 안 먹게 대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저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그 가서 좀 얘기해도 한번 들어봐라라고 떠밀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윤대진이다. 윤대진이다. 예, 그 얘기죠.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대진 씨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 이후에 윤석열이 보내서 왔다. 그 두 가지 합치면 사실은 이 소개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네. 일단은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직무 변호사법. 취급자가 변호사 소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뭐 처벌이 높진 않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 또 국감에서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 검사가 가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하고 윤 검사인데 그게 윤대진인지 윤석열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냥 서로 오해하고 지나갔을 그럴 수도 수도 있긴 한데 아마도 지금 이 윤우진 씨가 기억하는 거는 윤석열 선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선배로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죠. 얘기를 했고 사건 얘기를 했고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 얘기했다 하면 두 가지 합친다면 그게 소개해 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게 만약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국회 나와서 뭐 하다 보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선서하고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선서한 다음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증죄가 처벌이 큰데. 두 가지 다 만약에 사실 자기 기억에 반한 사실을 얘기를 해버리면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위증죄는 1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이런 건 뭐 김영란법 문제될 수는 있어도
뇌물죄 시간도 사실 많이 지났고요. 예. 마찬가지로 윤우진 뭐 소개해준 것도 변호사 위반이 지금 1년 이하의 징역도 약한 범죄거든요. 더 중요한 범죄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증언했던 부분, 예. 본인의 기억에 반해서 얘기했던 부분, 요게 지금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야권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줬다. 그렇죠. 방 4개짜리인데 2개는 뭐 이것저것 가득 차 있어갖고 자기가 치울 수가 없어서 방 2개만 빌려준 셈이어서 네. 싸게 줬다. 이게 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1억, 2억 정도에 했는데 시세 자체가 대략 한 5, 6억이 전세가 5, 6억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낮게 해준 거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걸 증여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채권으로 4억인가 잡았다고 하는데 공직자 신고할 때 허위 신고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뭐 이게 검토는 했고 신고 다 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한 게 2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임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니요,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 6억짜리인데 네. 방 2개는 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니까 2개만 빌려준 셈이어서 미안해서 절반 깎았고 반전세로 또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 본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주관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반전세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게 시세보다 낮으면 자녀나 직계 가족한테 주는 거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계산해서 공직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딸한테도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장 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 저것이 과연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증빙 서류가 저런 건 있을까요?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예.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증빙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사진 찍어가서 여기 물건이 있으니까 못 쓰지 않느냐. 예. 이 정도 얘기하는 것밖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확 쫓아가서 점점점 흥미로운 이제 경쟁 구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니까 네. 그 경기도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SNS 대화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엄청나게 비방해 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가장 문제가 만약 공직자였다면 선거법 위반이 확실해질 수가 있는데요. 공직자보다는 유관 단체의 소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법 위반 등등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이 사람 지금 직위 해제하고 또 이낙연 지사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선거 개입 이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참 깝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흠집 얘기에 들어갔으니까 이럴 때 뭔가 완팀이 돼갖고 멋진 정책 대결을 벌이면 뭐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어려워지네요. 약할 때 힘들 때 민주당이 올라갈 기회가 있는데요. 이 1등이 비등비등해지다 보니까 이 맡아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전법으로 서로 이제 공방하는 모양새고 그럼 결국은 본선에 가서 이게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쌍방이 고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거냐 그렇죠. 그것도 아마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천공항 방문 여부를 두고 소동이 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69명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윤 전 총장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캠프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것이라며 선수들을 먼 발치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돌아왔다는 캠프 관계자의 말도 전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사진 촬영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심지어 윤 전 총장이 깜짝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는 잠시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는 목격담 보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방문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전 총장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인천공항에 가지 않았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캠프는 윤 전 총장이 현장 상황상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 않았다며 내부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멀리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는 윤 전 총장의 말을 공항 내부에서 선수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안 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봤다는 다른 기자분들이 또 있으시고 이러니까 거기서 좀 혼선이 좀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일정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다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윤 전 총장 측의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는데요. 하지만 주소 공개 1시간도 되지 않아 해당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캠프는 베타 테스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일 윤 전 총장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캠프는 만찬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 전 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찬은 예정돼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정에 있었죠. 근데 내가 뭐 또 이런저런 또 구설이 싫어서 조용히 이제 비공개로 보자 그러는데 그쪽에 뭐 부대변인인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통에 이제 그건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됐던 거죠. 지난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내부 소통 문제가 제기되자 신임 공보기획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장덕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만큼 일부 혼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는 가운데 정작 문제는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캠프의 주장만 받아 쓴 언론이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열흘 넘게 1000명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00명대 확진 규모가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1252명으로 일요일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지만 비중은 60%대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비수도권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급증세는 정체되었지만 여전히 1000명대 이상의 확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서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뚜렷한 감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2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잠재된 감염 환자가 현재 1000명대 확진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최소한 2주 전부터 감염된 분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확산세를 차단한 효과는 2주 이후 정도가 되어야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수도권 4단계 효과가 비수도권 방역 강화 효과는 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또 노출됐을 때는 대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점유 비율이 33%로 증가하였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4차 유행의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에서 벗어나려면 만남과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인 국민 협조가 필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17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습니다. 이들을 태울 수송기는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해 곧 귀국길에 오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301명 가운데 82.1%에 이릅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이었고 4명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하고 입원 환자도 1명 늘어 16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해부대원을 싣고 올 급유 수송기가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는 출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해부대 승조원을 모두 싣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한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송기에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비행 내내 장병들의 건강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수임무단 소속 해군 140여 명은 현지에 남아 임무가 끝난 문무대왕함과 함께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병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 대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지난 2월 초 출항한 데다 이상 반응이나 백신 보관 등의 대책이 어려워 접종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준봉 함에서 38명이 확진된 사례에서 보듯 밀폐된 함정 특성에 안이하게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0년 된 평양냉면집입니다. 여름철엔 옆 건물까지 길게 줄을 서서 먹는 곳인데 올해는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대기 인원이 50에서 60명까지 있었던 식당입니다. 지금은 굳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조금씩 회복되던 매출은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직후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70-80%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었는데요. 4단계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매출이 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 발표 일주일 전만 해도 매장 안은 술 한 잔씩 기울이던 저녁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발표 직후엔 배달 라이더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름 시즌에는 저녁에도 손님이 계속 많은데 요즘에 뭐 거리두기 4단계 하면서 2명 제한을 하니까 이제 회식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많이 손님이 줄었고. 다른 업종들 역시 거리두기 격상 이후 매출 타격이 큰 상황. 당분간 영업을 쉬거나 아예 문을 닫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라든가 그런 게 유입이 없어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창립기념일이라든가 각종 칠순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사라지고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생각도.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4단계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흥업소들은 영업이 금지됐지만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술을 팔며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쯤 수원 유흥가에 있는 모텔에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객실 테이블엔 술병과 음식이 빼곡히 놓여 있고 손님 2명과 여성 종업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모텔 한 개층을 통째로 빌려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다른 모텔에서는 주류를 보관하는 업소용 냉장고가 방 안에 마련돼 있습니다. 업주와 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발병 예방법 관련해가지고 특정범위 금지되는 거 아시죠? 거리두기 4단계라 유흥주점은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이처럼 모텔 객실에서 밤늦게까지 접객원을 동원해 술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는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자백도 있고 자백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성매매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압수를 했어요.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종업원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업주에 대해선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서울 광운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강릉에서 친선 경기를 치렀다가 전파됐는데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장 입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아이스하키부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폐쇄된 겁니다. 아이스하키장은 그럼 지금 폐쇄된 상태인가요? 네, 21일까지 저희가 폐쇄한 상태입니다. 연세대학교 운동부 기숙사 건물 입구에도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기숙사를 쓰던 아이스하키부 선수 사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며칠까지 폐쇄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폐쇄하셨다고 하셨어요. 방역 조치 끝나고 폐쇄. 두 팀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광운대는 지난 13일, 연세대는 지난달 28일 각각 강원도 강릉 올림픽 경기장 내 하키센터로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 이후 두 차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훈련 전에 받은 진단 검사에서는 양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장 이용 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고요. 경기장 출입하기 전날 다 음성인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그런데 시합 뒤 다시 진행한 진단 검사에서 광운대 21명, 연세대 10명 등 모두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 선수들입니다. 방역당국은 각 팀이 경기 뒤 식사하고 사우나를 함께 이용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 중 마스크 착용 미흡으로 상대팀 참석자들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음성 판정을 받은 코치진과 나머지 선수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광운대학교 확진자 일부는 시합 뒤 이곳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했고 또 일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두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선수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KBO 리그는 198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던 MBC 스포츠 플러스 뉴스의 박동희 기자와 이번 파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제보 받으셨을 때는 사건의 전모를 다 제보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처음 제보를 받게 된 것은 왜 프로야구가 중단이 됐는지 팬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는 선수의 증언이었습니다. 선수? 네, 이 선수가 서울의 모호텔에서 NC 다이노스 선수 4명과 외부인 2명이 술판을 벌이고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결국 프로야구가 중단이 됐는데 더 큰 문제는 구단과 KBO가 철저히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그 제보가 거의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깊게 파괴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등장하는 그 호텔이 네네. 7개 구단이 아마 원정으로 오면 항상 네. 거기에서 묵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2명이 등장하는데 이 2명의 여성은 거기에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문제는 다른 팀 선수들도 더 있었다. 이거가 되는 거죠?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7월 5일 새벽에 하나와 키움 선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같은 날 저녁 때 또 NC 선수 4명과 이 외부인 2명이 어울리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7월 5일 이전에 또 다른 하나 선수와 자리를 함께 했었고 그 이전에는 KT 위즈 선수단이 이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KT 위즈 선수단과 이 외부인 2명이 만난 흔적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만난 선수들이 계속 드러나고는 있는데
이 호텔이 야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방역도 잘한 호텔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선수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이 호텔 매출이 급격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제 흔히 그냥 언론에서는 이니셜로 A씨라고 돼 있더군요. A씨인데 A씨 얘기는 자기는 선수들로부터도 오라고 얘기를 들었고 여성들로부터도 아는 사이라 오라고 그랬다. 그 여성들도 잘하는 사이, 선수들도 잘하는 사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네, 본인의 말을 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인스타로 연락이 왔어요. 인스타로 코치님한테? 네네.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 6년 전인가 그때 뭐 잠깐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네. 기억도 안 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한번 보자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제주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 나이가 20대는 아니었었나 보네요. 네네네네. 30대 그러면요. 네네. 그 본인은 나는 뭐 이렇게 선수들과 여성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그런 일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의심은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이분이 야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제가 본인은 이 외부인 여성들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6년 만에 만났고 어쩌다 보니 같은 호텔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과 술자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진술 여부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외부인 여성 두 분, 이 두 분이 선수들에게 본인들이 확진이 됐을 때 바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바로 얘기 안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의 동선을 숨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프로야구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외부인 두 여성이 차후에 이제 다 낫게 되면 경찰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분들인지는 더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얘기로는 그 제주도에서 사업을 했다. 그 한 분은 미용실, 한 분은 음식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 정확한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건 이 외부인 여성 2명을 만난 모든 선수의 공통적인 얘기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모른다. 근데 보면은 항상 그 진술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두 여성을 빼고 항상 이렇게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난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걸리지 않으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걸려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프로야구에서는 이렇게 은폐나 이 선수들이 은폐나 축소를 하게 되면 구단이 적극 동조를 하게 되고요. 걸리게 돼도 KBO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철저히 조사하면서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팀에 말썽이 생겨갖고 외부에 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뭐 적정한 선에서 묻어주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분명히 구단이나 KBO 쪽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NC 구단과 KBO 모두 다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을 열겠다, 사실관계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보니까 방역 당국은 단 한 번도 구단과 KBO와 이와 관련된 상의를 한 적이 없고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구단과 KBO가 실체가 없는 방역 당국을 내세워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일부 선수들은 구단에 다 얘기를 했는데 나만 덮어씌우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뭔가 증상이 생기면 이틀 전서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갔었냐를 이제 다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상하면 그 전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순순히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거에 하나 교훈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도 모 구단 코칭 스태프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좀 빠르게 빠르게 잘 본인 동선도 예고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선수들이 아쉬운 게 그거죠. 빠르게 얘기를 했으면 별일이 아니었었는데 거짓말이 거짓말 많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가 확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역법 위반으로 모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인 것 자체에 뭔가 또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극마크를
반납한 선수도 결국 생겨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대표팀 분위기가 엉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큰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코칭 스태프가 다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렇죠. 주요 선수 2명이 빠지면 새로 그림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한간에서는 새로 뽑힌 선수들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요. 지금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이후 예. 우리 프로야구가 괜찮은 자원 투수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19살 이일이라든가 김진욱이라는 선수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프로야구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테랑 오승환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상대하는 팀의 투수나 또는 타자들의 라인업을 쭉 보면서 다 맞춰서 작전을 그렇죠. 짰을 텐데 이미 네. 혼란스럽군요. 예. 근데 이 분위기에서도 또 올스타전은 관중 없이 한다는 게 이제 KBO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약간 비판을 받던데요. 네, 돈 때문입니다. 네. 스폰서들 이미 구해놨고 여러 예. 마케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치러야지만 손해를 덜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KBO에서는 팬들을 위해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즉 이 올스타전을 가리켜서 별들의 잔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 일탈이 벌어지는 와중에 팬들은 그들을 별로 보지 않고 똥별로 봅니다. 아하. 똥별의 잔치를 왜 프로야구 팬들이 봐야 되는지 예. KBO는 설명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엉켜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경찰 수사나 조사에 의해서 이제 뭐 하나씩 풀려 나오겠지만 빨리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박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인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한일 간 신경전이 뜨거운 가운데 5회 연속 10위 진입을 다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우리 선수단 본진이 하나둘 내립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투명 가림막까지 저마다 방역에 힘을 썼습니다. 인성 확인서, 올림픽 아이디, 기내에서 받으신 건강카드, 오차 애플리케이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역시 공항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정상적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방역 올림픽. 몸은 고되도 마음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하루는 포기하고 온다느라고 마음을 좀 하는 게 그게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떨어지더라도 내일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마인드. 네. 이번 대회 29개 종목 232명이 출전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이상 10위 진입이 목표입니다. 대회 초반 양궁과 태권도 등 전통적 효자 종목의 성적이 목표 달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해온 만큼 그 실력이 100%는 아니어도 한 70%만 발휘돼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선수들 각오가 다 대단하고 또 일본에서 또 경기하는 것만큼 좀 더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일본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구두 약속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선수촌에서 이순신 장군 문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IOC로부터 우길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릴 때, 그때 내릴 때 사전적으로 먼저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터를 받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22일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뛰어듭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가운데 전 세계의 취재진도 속속 결전지 도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깐깐한 방역 지침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일본의 숙소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요.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도쿄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부터 서류와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올림픽 목걸이, 이른바 AD카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각종 방역 앱이 승인돼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일본은 올림픽 관계자에게만 빗장을 풀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고요. 이게 저희가 출국 나흘 전에 한번, 사흘 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 장이 아니라 짜잔, 아이고
2장입니다. 인천공항에서 2시간 반, 파란 여름 하늘에 취한 것도 잠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테니스 스타 권순우를 필두로 사격 국가대표 선수단과 취재진까지 같은 비행기를 탄 올림픽 관계자는 줄줄이 앉아 코로나19 관련 각종 서류를 확인합니다. 특히 취재진 동선을 관리하는 올림픽 앱 오차는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에 음성 확인서까지 받아왔지만 또 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 레몬 그림을 보며 침을 모아 제출했고 공항 안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합니다. 타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데 모두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운명 공동체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같은 방향을 보게 했지만 좁은 실내 공간에 나란히 붙어서 3시간 넘게 부대꼈는데 이동은 또 혼자 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방역 택시입니다. 이곳부터 미디어 호텔까지 취재진 딱 한 명만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헬로.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꼬박 12시간 넘는 대장정. 입국자가 녹초가 될 만큼 방역 절차를 강화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관계자들은 진단키트로 타액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체를 가져가고 결과를 알리는 과정도 아직 시행착오가 한창입니다. 지정 숙소에서 사흘간 격리해 2주간은 대중교통도 탈 수 없다지만 일반인과 같은 호텔에 머무는 등 관계자들의 선한 마음에만 기댄 성선설 수칙이라는 비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 속 도쿄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아공 남자 축구팀은 20여 명이 격리돼 첫 경기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나빠 도요타는 TV 광고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수촌에 머물던 남아공 남자 축구팀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3명.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들과 함께 생활한 선수와 관계자 21명을 밀접 접촉자로 구분했습니다. 오는 22일 일본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무더기로 격리에 들어가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감염이 확인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고 밀접 접촉자는 경기 6시간 전 검사 결과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수촌 내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최 측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IOC は国名を発表するとかなりの確率で個人が特定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あり、これは個人情報に関わる問題であり、場合によれば非常にシビアな問題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 일본에서 일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사전 합숙지에서 도망친 우간다 역도 선수는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던 일본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개막 전부터 방역과 행동 규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회 주요 후원 기업인 토요타는 여러 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올림픽이 돼가고 있다며 TV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한 반대 여론 속에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토요타 사장은 개막식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Mixed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games at this moment. There must be a decision by each company in terms of how they should be able to disseminate. 개최국 일본의 분위기는 이번 주 올림픽 개막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절반을 넘는 유권자가 올림픽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에 이어 최저치 행진이 이어져 총리 연임도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나며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 내린 소나기는 역시 강했습니다. 1시간에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서울에서는 청계천과 불광천, 홍제천 등 도심 하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확장하며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층 모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며 열기가 돔 안에 갇힌 것처럼 축적되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8년의 열돔이 3년 만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 날씨에 기온은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30.5도를 기록했던 기온이 주 중반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에서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20일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에도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 최고 기온은 40도 안팎까지 오르며 극심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열대야도 더 심해지면서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질환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예고되며 전력 수요는 최대치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려와 한반도 대기 하층을 덮고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은 대기 상층을 메웁니다. 이번 주에 예고된 열돔 현상의 모습입니다. 20일 이후가 되면 이제는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더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 초 이틀 동안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 높은 폭염입니다. 여기에 곧 영향을 미칠 열돔 현상은 전력 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수요는 휴일보다 산업 생산이 집중된 평일에 크게 오르는데 지난주 주중에는 일일 전력 예비율이 10%에서 12%를 오가며 간신히 두 자릿수를 지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력 소비가 최대치로 치솟으면 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실제로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됩니다. 한국전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단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1일 수요일 한전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상황 발생 시 비상 단계별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월성 3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위해 멈췄던 원전 3기를 다시 가동해 전력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늦더위에 전력 수요가 물려 승강기가 멈추고 신호등이 끊겼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드디어 라면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식품 관련 회사들 주가까지 움직였습니다. 라면에는 본래 정치가 담겨 있습니다. 라면은 서민의 식량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정부와 국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오뚜기는 2008년 4월 이후 드디어 올렸고 농심하고 삼양은 아직은 몇 년째 동결이지만 곧 올리겠죠. 이렇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심한 압박을 받는 라면 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 뒤에 아주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국제 곡물 가격은 벌써 지난해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건너와서 소비자 가격에게 충격을 주려면 한 9달, 10달 걸립니다. 이제 드디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FAO에서 지난번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127.1입니다. 전년도 5월에 대비해서 40%나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거고 127이라는 거는 또 한꺼번에 40% 오른 것도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상이변에 코로나19로 운송요금은 오르고 또 돈은 잔뜩 풀려 있고 곡물 가격 상승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소득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엔겔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9년 11.4에서 12.9, 13.4 계속 코로나19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슈바베 지수라고 하죠. 17.6, 18.7, 19.7까지. 그래서 지금도 적금 깨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우선 식료품만 따져보겠습니다. 식료품 수급 조절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식품의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 안정 대책을 미리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원료를 사오는 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그 자금의 금리를 지금부터 계속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만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그동안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동물 대상 범죄의 처벌은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던 중 이웃 주민이 몬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8살 푸들 코다미. 하지만 가해자는 같이 있던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고 코다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재물을 파손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라 과실로 죽일 경우엔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관련해서만 되는 거지. 코다미에 관련해서는 대물로서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코다미 그때 심폐소생비 그리고 장례 비용. 실제로 10년 사이 경찰에 적발된 동물 학대 건수는 10배 넘게 늘어났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약한 처벌이 동물을 유체물, 다시 말해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물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동물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필요한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보호법의 어떤 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이다. 다만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형법 등 기존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영국의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어서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나자 나이트클럽에 요란한 음악이 울립니다. 자유의 날을 고대하던 젊은이들은 한 대 뒤엉켜 격렬하게 춤추며 밤을 새웠습니다. I want to dance. I want to hear live music. I want the vibe of being at a gig, being around people. I think I'm really excited for that. 영국은 월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모든 실내업소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외 모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규제를 모두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조치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Not really knowing what they're doing. Because I also feel like everybody who has the vaccine thinks they're invincible. 실제로 영국은 최근 며칠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역 수장인 보건장관을 시작으로 총리와 재무장관마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가 무모하게 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델타 변이가 통제를 벗어나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signed up to the Lancet letter because I believe that allowing infections to run amok in the country is a dangerous mistake. I don't believe that our vaccines are at a sufficient level yet to allow this to happen safely. CNN 방송도 이번 조치가 큰 도박이라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버터협회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콜롬비아의 한 라디오 진행자는 BTS에 대한 인종차별과 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국 버터협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앨런 비에르가는 BTS 싱글 버터를 처음 들은 뒤 좋았어를 외쳤다며 방탄소년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비에르가는 최근 국민 1인당 버터 소비량이 1960년대 이후 가장 높다며 BTS 버터 뮤직비디오에 기여가 없었다곤 상상하기 어렵다고 빌보드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버터 산업의 미래는 수출에 달렸는데 세계 탑 밴드가 버터를 치켜 세워준다면 수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콜롬비아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BTS에 대한 엉뚱한 인종차별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BTS를 중국인이라 칭하며 BTS가 돈으로 지금의 지위에 올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uy rápido esos chinos, se me hacen muy comestibles. Que eso le meten mucho billete, los hacen que los pongan en el top de las listas. Los Grammy los meten con todo el billete en los eventos importantes. Están apadrinados. No han logrado ganar nada, no han logrado ganar nada. Sí, o sea que los que le están pidiendo la canción es desde la Embajada de Corea del Sur, bebé. 인종차별과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이 알려지자 콜롬비아 팬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사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송의 대처는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손오공 머리라며 긴 가발을 쓰고 나온 진행자는 꼭 사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의 표현이 거셌다면 한국어로 사과하겠다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진행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가린 뒤 고개를 숙입니다. 잠시 뒤 애국가가 흘러나오더니 사과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한국어가 나옵니다. Es oficial, son las disculpas oficiales. Quisimos hacerlo en el lenguaje oficial en la que pues nace el K-pop de Corea del Sur. Nuestro comunicado oficial en coreano. 따끈한 엠파나다가 집에 도착했다고 하니 아주 뜨겁게 데워 드세요. 거짓 사과와 조롱으로 논란이 더 커지면서 콜롬비아 안팎에서는 진행자와 방송국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콜롬비아인은 한국어로 대신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선 예비주자들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성민유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기 바랍니다. 증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6365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데 어제 대구에서는 콘서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확산이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와 폭염 속에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예, 폭염이 계속되면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